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전격 사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회의 대신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부족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애초 사퇴 대신 사과에 무게를 뒀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거로 풀이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해 보좌진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6개월,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후임자 선출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새 원내대표를 함께 뽑고 그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은 자녀 임기인 5달 남짓 동안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공관위 간사로 금품 수수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직 사퇴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불렸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꼭 200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과거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으며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는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희 경제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색이 집권했다고 세상을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참 많다고도 언급했는데 이해훈 장관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이자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를 무지개에 비유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강요 지명 등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거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설명도 남겼습니다.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언급했던 정교 유착 문제도 다시 꺼냈습니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특검 논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본부를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국무회의에선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전격 발탁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처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관련 사과에 국민의힘은 여권 압박에 자리를 지키려 입장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던 절연의 표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 감사하다고 꼬집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에 야당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제의를 수락한 걸 두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보수 진영 흔들기라며 평가절하하지만 조경태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입설까지 더해지며 당내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계엄 1년 사과를 주도했던 초대선 의원 10여 명은 이 후보자 선택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지도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함께 내력 정당이 맞는지 돌이켜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옹호 전력이 있는 인사 영입에 대한 지지층 일부 불만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택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인사의 추가 깜짝 발탁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극우라고 이야기될 만큼 파격적 인사 이면에는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보수뿐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중앙윤리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문제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같았고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연석 청문회. 이번에도 역시 김범석 의장은 불참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성탄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국정원이 쿠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는데 관련된 국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은 실제 저장된 계정 자료가 3,000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청문회 직전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보고서에서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계정에 접근을 했지만 3,000건만 저장을 했고 이마저 삭제했다고 밝히며 보상한 규모를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랐다는 표현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은 쿠팡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출 범위는 3,300만 명이라고 정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경훈 장관은 아직 살펴볼 방대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유출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과 저장 장치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 이 가운데 확인된 3,000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쿠팡이 확인한 3,000개 계정 정보 외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노트북 이송 과정에서 국정원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건 조사를 관할하는 것은 정보합동 TF며 국정원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쿠팡 보상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어제 총 규모 1조 6천억 원이 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에 해당하죠. 보상안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식으로 쿠팡 사업별로 쪼개기 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작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에는 각각 5천 원만 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알럭스 이용권으로 2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2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 보상안 외에 다른 보상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안이라며 추가 보상은 없다는 의미로 답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청문회에 앞서 조사 결과와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보상안까지 내놓았지만 모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내놓은 5만 원 쿠폰 보상안을 두고 판촉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죠. 시민들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채널로 5만 원을 분산시켜서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처사?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기업의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책임자가 출석을 해서 그 확실한 답변과 태도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또 다른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런 커다란 기업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그냥 쿠팡을 너무 잘 쓰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또 담합에 따른 정률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담합은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안권섭 특검팀이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오늘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뒤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모두 합쳐졌군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합쳐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이 모두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각각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준 지시 문건엔 각 부처 장관을 통솔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받은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된 여러 군사령관의 주요 진술은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걸 들었느냐는 특검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났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봤을 당시에는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빼자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 계엄은 상징적이라 말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판 병합으로 법정에 많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처음으로 동석한 만큼 시작 과정에서 변호인 측 자리가 부족하고 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예우를 갖춰 호칭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갈 길이 멀다며 급하게 소송을 지휘했는데요.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지면서 내년 1월 2일을 추가 기일로 잡을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심리 이후엔 내년 1월 5일, 7일, 9일 3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 재판부는 변론을 그 안에 끝낸다는 목표입니다. 추후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8명 각각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 1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법관 정기 인사도 2월에 있는 만큼 그 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재판부는 심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핵심 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한학재 총재 등이 송치됐군요. 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에서 300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능한데 이들은 신도 개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월 초에는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서 1억 4,400만 원을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재수 의원,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는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 종료 시점으로부터 계산 시 아직 공소시효가 여유 있게 남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했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과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의 회계 자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계산의 금품 전달 시점도 중요한 만큼 통일교 관계자들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달여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는 셈인데 청와대는 한중 관계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2박 3일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을 의제로 꼽으며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여타 지도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상하이를 찾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서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대표적인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설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협력을 선도할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의 방중 질문에 정확한 규모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후회적 경제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고 관련 부처가 양해각서, 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내용은 방중이 임박해 설명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며 이번 방문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거침없이 상승했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4,210선으로 2025년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4,200선을 밑돌며 출발했습니다. 4,180선까지 밀렸던 지수는 4,220선을 오르내리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한때 4,226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에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다가섰지만 다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꺾을 순 없었고 결국 지수는 0.15% 내린 4,214.17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 50억, 한 종목이 50억 이상이면 이제 대주주에 속하니까 보통 연말에 이걸 좀 회피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코스피는 1년 동안 75% 급등이란 성적표를 남기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대장주는 폐장일에 나란히 신고가를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2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66만 원 코앞까지 올라섰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0.8% 내린 925.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3거래일 연속 하락해 1,42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소폭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시와 외환 시장은 31일 휴장한 뒤 1월 2일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회의까지도 이견이 커서 결론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5달 동안 11차례 회의가 열렸고 오늘 12차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수요자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향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차 회의부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8,739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고 직전 11차 회의에서는 부족한 숫자가 많게는 3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미래 의료 이용량과 AI 활용, PA 간호 인력 투입 등 변수가 워낙 많아 무자르듯 추계값을 특정할 수 없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위원 전원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추계위가 끝장 토론을 예고했던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역산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특정한 인원수가 아닌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계위에 참석 중인 의료계 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혀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추계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 정책심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추계위 분석을 기초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의료계 반발도 고려하는 정무 판단을 곁들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모든 과정을 1월 중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포스코 ENC에서 시공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합동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합동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은 포스코 ENC 본사와 하청업체, 사고 현장 등 모두 5곳입니다. 검경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협력 체계를 꾸려 수사를 함께 논의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마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번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할인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도 포스코 ENC로부터 도면과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부실공사 여부를 비롯해 원청인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간 도급 계약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교차로에서 시내버스 3대와 SUV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4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보건소와 신속 대응반을 꾸려 현장에서 응급 조치했고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해달라며 4억여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해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 3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제한돼 온 북한 노동신문을 오늘부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탈북민이라는 말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한 데 이어 후속 행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기존엔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열람 목적 등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전국적으로 18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20여 곳입니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 등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이신문에 국한된 이번 조치와 함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근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민의 부정적인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을 뜻하는 북향민으로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탈북이라는 용어는 목숨을 건 자유의지와 인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은 그 어떤 말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북향민 사용을 권장하고 민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헌법존중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제보 68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모두 21곳으로 공직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16일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중앙행정기관 49곳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제보 접수 마감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제보는 모두 68건. 이 가운데 대다수는 계엄에 직접 관여한 군과 경찰에 대한 제보로 모두 44건이 집중됐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제보와 함께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모두 21곳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보가 많았던 국방부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관들의 관여 의혹이 불거진 행안부와 법무부 등 12곳이 중점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밖에 교육부와 통일부, 권익위 등 9곳은 일반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F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계엄 당시 의사결정이나 지시 과정의 불법이나 치안 또는 군사적 월권행위, 그리고 사후에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행위 등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출범 당시 공직사회 동료를 의식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TF는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 16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기관 2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헌법존중 TF 활동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외청과 공공기관,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 보고를 직접 받으라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전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는 내년 1월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기 체류하면서 무허가 임대업을 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오피스텔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의 3건 가운데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인 A씨. 법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 B씨는 자금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3건의 토지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일부러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거래 신고한 비주택과 토지에 대해 1년치를 기획조사했더니
88건의 위법 의심 거래에서 12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이 13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셈입니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유형별로는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금융위, 국세청이나 관세청,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미납세금 추징이나 또 경찰 수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뒤 4개월이 지난 만큼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0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시가총액은 102조 9,6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3조 7,306억 원, 4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세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세울 3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으로 기존 노후 원전 정지로 인한 전력 수급 차질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강화된 안전규정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완료가 지연된 세울 3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공사 10년 만에 세울 3호기의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세울 3호기는 UAE 바라카 원전 등에 쓰인 APR 1400 원자로가 적용된 원전으로 1400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650에서 950메가와트급인 고리, 한빛, 한울 등 기존 원전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높아 부산과 광주, 대전 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고리 3호기와 4호기, 한빛 1호기가 설계 수명 종료로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세울 3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원전의 노후로 인한 전력 수급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세울 3호기는 앞으로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같은 원자로가 적용된 세울 4호기도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 준비를 마치고 시운전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국군이 재개한 타이완 포위 훈련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중국군 군함 14척과 해경선 14척, 상륙 공격함 편대 4척이 동부해역과 서태평양 일대에서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군용기와 무인기 89대를 식별했고 이 가운데 67대가 타이완 대응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빌미로 타이완 포위 훈련에 나섰지만 정작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데 이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심각성까지 평가절하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예상대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몰고 온 중국의 7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But you said where there's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또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I certainly have seen it, but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and I don't believe he's going to be doing it. 타이완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팔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지만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방산업체 20곳을 겨냥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중국 방문과 무역 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정부는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관세 협상이 해를 넘긴 가운데 타이완 내부에선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중부를 비롯한 내륙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는 등 새밑 한파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강력한 새밑 한파 속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하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영하 20도 이하의 체감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예고돼 해넘이와 해돋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미끄럼 사고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석양이 비추는 곳으로 유명한 신안 가거도와 진도 세방낙조를 찾는다면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월미도는 오후 5시 25분,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고 동해안은 강릉 경포대 오후 5시 15분, 부산 오후 5시 21분에 해가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도 전국에서 볼 수 있지만 한파가 새해까지 길게 이어져 새해 첫날 아침 내륙 대부분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은 금요일까지 눈이 집중되고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풍과 풍랑이 거세지며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섬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은 결항이나 지연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기상청은 새밑 한파가 새해 첫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며 연말연시 한파 대비와 함께 항공기와 여객선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연말연시 행사를 앞두고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넘이, 해맞이 지역에는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매년 해맞이에 나선 인파로 북적이는 포항 호미곶. 경찰이 새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이곳처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명소들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투입될 전국 경찰관은 11,000여 명. 인파를 선제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송 조명차와 고공 관측 차량도 활용됩니다. 행사장이 산이나 바다인 경우에는 경사로와 방파제, 절벽과 둘레길 등 취약지에 통제선도 설치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22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에서도 강화된 안전대책이 시행됩니다. 시민들로 특히 붐빌 것으로 보이는 종로 보신각 일대는 내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아침 7시까지 동서방향 2개 도로, 남북방향 1개 도로가 통제됩니다. 지하철 종강역은 내일 밤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명동 신세계백화점과 동대문 DDP 주변도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이 아닌 인파 안전을 중심으로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조치에 나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새해인 2026년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되고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는 등 여러 사법제도가 바뀝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내년 3월 3일 대전과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추진됩니다. 또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하는 날은 휴게 시간 30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는 오늘 이 같은 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월드컵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008년에 태어난 17살 소녀. 아직은 앳된 고등학생 최가온은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부담도 되고 올림픽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즐겁고 그런 것 같아요. 15살의 나이에 성인 무대에 데뷔한 최가온은 잇따라 최연소 우승 기록을 새로 쓰며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2달 만에 척추 골절을 당해 1년 동안 재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그 대회에서 보란듯이 우승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고 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진 최근 월드컵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자신감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빠도 되게 걱정을 하고 코치님도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 월드컵 시작부터 좋아서 자신감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지난 2018년 평창 대회부터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클로이 킴. 클로이 킴과의 2차례 맞대결에선 모두 최가온이 졌지만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성장한 올 시즌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고급 기술을 구사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클로이 언니는 당연히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그냥 저는 저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찬 여고생 최가온이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림픽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5,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추위 대비만 잘해주신다면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밤사이,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전격 사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회의 대신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부족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애초 사퇴 대신 사과에 무게를 뒀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거로 풀이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해 보좌진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6개월,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후임자 선출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새 원내대표를 함께 뽑고 그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은 자녀 임기인 5달 남짓 동안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공관위 간사로 금품 수수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직 사퇴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불렸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꼭 200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을 자처한 친명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권력 지형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지도부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롱성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투톱은 가까운 듯 먼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9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공개 파열음을 냈던 게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한 강경파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속에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예민한 현안에 속도 조절을 한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임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는 그래서 당청관계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미 명청 대리전 양상인데 첫 토론회부터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청 갈등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상도 일단은 올스톱 분위기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직무대행을 맡는다지만 통일교 특검법 처리와 쿠팡 국정조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친족 상도례 폐지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차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내년 1월 11일은 민주당 운명의 날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여야 협치 등 정치권 전반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과거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으며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랑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는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희 경제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전격 발탁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처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관련 사과에 국민의힘은 여권 압박에 자리를 지키려 입장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던 절연의 표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 감사하다고 꼬집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에 야당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제의를 수락한 걸 두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보수 진영 흔들기라며 평가절하하지만 조경태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입설까지 더해지며 당내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계엄 1년 사과를 주도했던 초재선 의원 10여 명은 이 후보자 선택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지도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함께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이켜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옹호 전력이 있는 인사 영입에 대한 지지층 일부 불만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택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인사의 추가 깜짝 발탁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극우라고 이야기될 만큼
파격적 인사 이면에는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보수뿐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총리로 영입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유 전 의원이 집권에 대비한 예비 내각을 뜻하는 섀도우 캐비닛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양국 정상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남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며 이번 방문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쿠팡이 기습 발표한 셀프 조사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의 주장과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한 구매 이용권을 두고 마케팅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새롭게 공개된 부분입니다. 성탄절에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 등 최근 공지한 내용을 요약해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셀프 조사가 아니며 국정원의 지시이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관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이 일부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물 반입을 도운 수준일 뿐이고 조사를 지시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TF에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물들이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더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겁니다. 배 부총리는 또 유출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았고 3,300만 건 넘게 유출됐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 쿠팡이 확보한 노트북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로 한정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2차 유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쿠팡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쪼개 지급하면서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성 보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쿠팡은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기습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 김범석 의장의 첫 사과문, 보상안까지 연달아 내놓은 쿠팡.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문제 역시 올 한 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눈가림 수준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액수가 큽니다. 공정위는 나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도 3배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고객 눈에 더 잘 띄게 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비와 끼워 팔기 사건으로도 쿠팡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면 과징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높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며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점유율로만 판단하면 쿠팡은 요건이 안 되지만 진입장벽이나 경쟁사업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도 100억 원으로 5배 올립니다.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예. 돈을 뺏어요, 돈을. 예. 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예요?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결국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도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로 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한 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기고 교단 자금으로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후원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교단 자금을 이용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에서 300만 원씩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통일교는 문선명 초대 총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월드 서밋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 참석 등을 독려하기 위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우선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고 행사를 준비한 UPF 자금으로 먼저 충당한 뒤 이후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UPF에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는 YTN에 여야 의원 반반 정도씩 후원했다며 워낙 크고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의 이 같은 불법 후원 의혹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중앙당과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훈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재임 기간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시작부터 자리 배치와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양보 없는 막판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법정 풍경을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에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까지 모였습니다. 김봉식 피고인 출석하셨고 윤승영 피고인 출석하셨고 목현태 피고인 출석하셨습니다. 법정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을 제외한 3개 재판의 피고인이 모두 모였는데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들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2호 고압 129 사건에 2사 고압 152 사건, 2호 고압 5.1 사건 오늘 병합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수만큼이나 변호인단 인원도 많아서 일부 변호인들은 방청석에 앉았는데 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금 저희들은 다 앉지도 못하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주셔야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좀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지금 올려주세요. 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특검이 피고인들을 이름으로만 호칭하자 변호인들이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안감이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과 함께 한 모임,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방첩 특검보님, 김용현이 특검보님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피고인 측에서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인데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 공판을 목표로 막판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하는 증언을 형사법정에서도 재차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며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보고 통행 금지는 빼는 게 좋겠다면서 포고령에 대해 상징적인 거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 법원에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까지 3명입니다. 소송 규모는 430억 원대입니다. 다만 3명이 합쳐 430억 원을 내라는 건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소가, 즉 사건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청구 금액을 합쳐 청구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합하거나 뺄 경우 피고 개인별로 청구액이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구체적인 금액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 측은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 주식 분쟁 소송들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를 이른바 뉴진스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위반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와줬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봉사활동 목격담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휩싸이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숙행은 자신의 SNS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 출연 중인 현역 가왕 3에서 하차해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 또 비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원내 리더십 공백으로 민주당 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200일 만에 딱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른 오후만 해도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전해졌었는데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이 좀 치명적이었다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록도 치명적이었고 사실 또 같은 날 또 보도가 되었던 그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녹취록도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명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당내에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또 당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결정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 전직 보좌 직원과의 어떤 갈등에서 지금 이러한 폭로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폭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떤 아젠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폭로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연장선상에서 전직 보좌 직원들이 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인의 해명과 자칫 또 달리 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퇴 표명까지 지금까지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명이 매우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 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 10가지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사실처럼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일법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한 것은 이미 본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일부 의혹들은 방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으로부터의 그 고가 호텔 스위트룸 관련 의혹, 그리고 또 본인과 배우자가 속해 있지 않았던 보좌진들의 대화방 텔레그램 캡처를 공개한 부분, 이런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비현실적인 변명을 하면서 사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선출되는 후임은 잔여임 기간 5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직무대행을 그 전까지는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맡게 되는데 네. 왜 직무대행 체제로 쭉 가지 않고 새로 뽑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선출직과 임명직은 이 어떤 리더십에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한 부대표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의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명분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리더십 차원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소한 저희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에서 원내대표의 직을 맡으려면은 최소한 3선 이상의 어떤 중진 의원이 맡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문진석 의원은 또 중진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이 다시 선출을 한 원내대표가 원내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당은 당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잘 모르세요. 네, 그냥 돈을 처음부터 받지 않던가 아니면 바로 돌려주는가 하면 되는데 왜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원이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관위 간사였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과 상당수의 위원들이 외부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당내 인사들의 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관위 간사가 상당히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강선우 의원 본인의 해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지역구에 관한 것은 공관위원이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공관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당시에 공천을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미 금품을 수수한 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추론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받질 않았거나 혹은 받은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이제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는 본인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거나 공개하거나 혹은 자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강선우 의원에게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김병기 간사가 1억 원이 오갔다는 내용을 인지한 상황인데 다음 날에 바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 받았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재도 없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앞서 들었던 녹취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간사는 분명하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강선우 의원이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거는 내가 김경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김경을 공천을 받는데 좀 도움을 달라 저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있어서 김병기 간사는 어쨌든 단호하게 또 원칙대로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화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김경 CEO는 저 당시에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저는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훗날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뭐 강선우 의원이 뭐 다른 누군가에게 뭐 또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또 김병기 의원이 나중에는 또 협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병기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녹취록 대화에서 김병기 의원은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묵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돈을 주고받은 김경시 의원과 강선 의원에 대한 그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민주당 공천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국민적인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갖다 주면서까지 청탁을 했죠. 그런데 그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원칙대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원래 정당에서는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관위 간사가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서도 다음날 단수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묵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8분 56초나 되는 직접 만나서 한 대화를 녹음까지 해놓고 실제 행동은 단수 공천을 줬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이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선 의원과 어떠한 추가적인 의사소통 내지는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의 자체조사 범위에서조차도 김병기 의원은 제외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규명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즉각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로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의 윤리감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 수사권을 가진 최소한의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해줄까. 우리가 사실 이 공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물론 저희 민주당과 관련된 이런 공천과 관련된 어떤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질 것 같은데, 과거 24년 1월 30일 날 국민의힘에서도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나 단수공천 주라. 단수공천 안 주면 이것을 단수공천이 아닌, 그러니까 경선을 같이 하려고 했던 캠프에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지부진하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또 국민의힘에서 막 특검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면 양당 모두 이런 공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보는 것도 저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시 의원이 과거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선거 공천을 받았다. 김병기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특검이 아니면 이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경찰 수사를 말씀하셨지만 경찰은 행안부 아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5선 중진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 간에 드러난 이 녹취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1억 원이나 갖다 준 걸 알고서도 단수공천을 주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의 저런 사례가 접건 하나뿐일까? 2022년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불법 정치자금을 통한 공천 청탁과 공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가? 이거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저 대화의 녹음 주체가 김병기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해서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녹음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기타 어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저것 하나였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의혹은 결국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아니고서는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조사라고 하는 신용에 그치면은 결국 민심이 점점 더 떠나가는 계기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내라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하는 입장인가요? 일단 사실 이해훈 전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분 탄핵 반대하고 또 윤 여기엔 외쳤던 분 아니야라고 사실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보수 인사를 영입을 해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자. 그리고 또 그 인사청문회 전에 먼저 이해훈 의원이 또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또 표명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이해훈 전 의원 후보자가 일종의 계몽이 되어가지고 계엄은 잘못됐고 또 탄핵 반대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당파성에 치우쳐서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주 혹독한 청문회를 열고 있죠.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 진영을 바꾸는 분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또 현직 당협위원장의 신분에 있으면서 장관 제의를 받고 수락한다면은 당적과 당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리죠. 그런데 그 어떤 정기 작업도 하지 않고 모두가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정치 도의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본인이 해온 숱한 말과 행적들을 또 부인하면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 통합이나 탕평 인사를 도모한다면은 야당과 정식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서 일정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내각에 참여할 것을 제안을 하고 야당으로부터 추천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빼가듯이 해서 어떤 전향을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당 윤리위에 회부를 했죠. 이 점은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재명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이틀 뒤에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 다음 날 그걸 SNS에 공개를 해서 주말 내내 윤 전 대통령 면회 이야기로 뉴스가 뒤덮이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면서 또 여당의 불리한 뉴스들을 뒤덮이게 했고요. 또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그 밖에 각종의 민주당의 불리한 악재들이 대두됐을 때 또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서 계엄 만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그걸로 뉴스가 뒤덮이게 했습니다. 이런 바둑에서 말하는 이적수가 반복된 끝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등장하고 민주당 공천 게이트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저 당원 게시판에 관한 이른바 당무감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뉴스가 희석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떤 다른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지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 세미탄파의 기세가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서울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1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밤사이, 호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무난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금요일까지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모임이 잦은 연말 연시에는 심장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알코올 섭취와 함께 나트륨 섭취가 늘고 과식과 수면 부족, 여기에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심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를 최소화하고 짠 음식과 과식을 피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꼭 잠을 자고 술을 마실 때 카페인 음료를 같이 마시는 것도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